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벌새를 가지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둘만 있으니까 의외로 조금 허전한데요. 쓸쓸하네요. 왜냐하면 그 윤가은 감독님 출연하셨을 때 정말 저희가 3명이 있으니까 왁자지껄하고 좋다는 것을 한 번 또 느꼈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3명 있으니까 오디오가 안 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저희도 둘이 있어도 오디오는 안 비는데요. 목소리가 다른, 톤이 다른 3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좀 재밌게 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 다시 쓸쓸하지만 저희에게는 벌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가은 감독님 나오신 편에서 감독님이 다른 인터뷰 같은 데서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신 걸 저희한테 단독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때 익스클루시브를 달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존엄성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왜 단독을 다는 게 존엄성을 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잖아요. 아니 그냥 괄호 열고 단독만 하자. 소라는 어떻게 보라가 되었나 이런 거를. 자극적이야.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개봉 이제 10일 만에 관객 수 3만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란 저희 업로드되기 하루 전날인 화요일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기준으로 3만 3천 관객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우리 집을 보신 분들이 저희 시스터들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집 관객 5명 중에 1명은 시스터들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또 시스터우드 특징 중에 하나가 미리 안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대다수가 보고 들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엄청난 수죠. 20%. 엄청나죠. 그래서 전 또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마저 우리 집 지금 걸려있는 동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신 분이 계세요. 팟빵에서 피베리710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123면지님이 에피소드별 후원해 주셨는데요. 사실 팟빵이 좀 재밌게 후원 기능이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기 후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소드별, 이 에피소드는 난 돈을 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에피소드별로 그냥 원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팟빵이나 팟캐스트, 아이튠즈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이 아실 텐데 듣다 보면은 초반에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스킵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나오는 광고비가 있어서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정산은 못 받았다. 저는 한번 듣다가 광고가 나온다고 생각을 못하고 습관적으로 오프닝을 넘기려고 넘긴 거예요. 근데 광고가 뭔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기를 누른 다음에 들었답니다. 정말 저희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자신에게 몇십원 몇백원이라도 주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래서 지인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광고가 붙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아직은 광고는 없고 그냥 근근히 해나가고 있고요. 모든 광고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서 계속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주년도 다 돼가고 아마 하반기에 또 뭔가 다른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확정이 안 돼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언리미티드 에디션 10일에 나가게 됐습니다. 와, 발표가 늦어져가지고 사실 맞아요. 그때면 났을 줄 알았죠.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게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발표가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기다리다가 합격 메일을 받고 합격? 이거 듣고 떨어지는 거예요? 당첨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언리미티드 에디션에는 저희가 지금 2년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길게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진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공지사항 언제나 똑같지만 이나님이 들려주실까요?
자매 고치방송 시스터후드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셀럽 맥과 함께한 시즌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독점 공개로 네이버에서 시스터후드를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광고 문의는 헤이메이트 공식 메일인 heymagazine@gmail.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열려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합니다. 헤이메이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계정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자매들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잘 해내었네요. 비록 중간에 목이 쉴 뻔했지만 그리고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 우린 메일 주소를 왜 이렇게 길게 만든 거야? 몇 글자야 지금? 그냥 헤이메이트만 했어도 됐었을 텐데. 그쵸.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광고가 안 들어오나? 메일 주소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매거진도 아니야. 아시죠? 매거진이 아닌 지 되게 오래됐지. 그쵸. 사실 매거진이었던 적은 없어. 그러면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매거진이라고 하자. 그렇지. 우린 모든 것을 하니까. 그쵸. 네. 그러면 오늘의 작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보라 감독의 벌새인데요. 1994년을 배경으로 한 중학교 2학년 은희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대치동에서 떡집을 하는 부모님, 공부밖에 모르는 오빠, 그리고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날라리라고 불리는 언니와 함께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은희라는 이 여자아이는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한문학원에 영지라는 여자 선생님이 새로 찾아오시고, 은희는 그 영지라는 선생님으로부터 자신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벌새는 8월 29일에 개봉을 했죠? 네, 저희가 개봉 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좀 보고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개봉 후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방송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이 사이에 벌써 23,000명의 관객이 보셨습니다. 오, 지금 개봉 5일 차죠, 오늘이. 여기서 지금 20%만 들어줘도 우린 성공이야. 벌새라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벌새가 초당 90번을 날갯짓을 한다면서요. 그런 벌새랑 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해서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초당 90번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초당이잖아요. 1 이런 동안 90번을 이미 날갯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그 날갯짓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엄청 격렬하게,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은희랑 닮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아름다운 맞아요. 제목인 거예요. 처음엔 사실 벌새? 그게 뭐지? 일단 뭐지? 벌인가 새인가?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새죠? 새죠. 새인데 속으로는 계속 벌인가? 새인가? 벌의 종류인가? 막 이런. 근데 새인데 90번 날갯짓 할 수 있겠죠. 너무 작아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작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꽃등애 아세요? 꽃등애라는 조금 통통한 벌같이 생긴 곤충이 있는데, 벌레를 너무 좋아해. 걔네가 꽃이나 식물 앞에서 그렇게 날개짓을 엄청 빠르게 하면서 꿀 같은 걸 먹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새 같기도 해서 저는 어릴 때 걔가 벌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벌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도 흥미롭네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사실 제목이 좀 특이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곱씹으면 정말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벌이야새야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답을 내릴 생각은 못한 거야. 검색을 해보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전 또 말했지만 꽃등애가 맞나? 또 의문이 들고 있어요. 저희가 중간에 조용히 검색해보는 것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 작품은 개봉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영화제에서 25개의 상을 수상했죠. 맞아요. 이게 또 보여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뭐 상을 많이 탔다는 이유로 똥파리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아다니는 생물을 제목을 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동의가 되지 않네요. 네, 정말 다른 영화죠. 사실은 정말 다른 영화인데 왜 해외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상을 했는가 가지고는 오히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화 개봉식에 맞춰서 벌새 단행본이 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은 아실 텐데 저희가 지금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둘 다 사서 읽어보고 시나리오집이었어요. 네, 시나리오집인데 뒤에 에세이가 실린 형식으로 발표가 됐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굉장히 고무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 대중문화 영화 부문에서 1위를 했다. 근데 1위를 무려 무엇을 누르고 1위를 했냐? 이동진 평론가의 신간을 누르고 1위를 한 정말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의미가 있네. 짱 놀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이 시나리오집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뒤쪽에 그 백델 테스트의 앨리슨 백델 분과 김보라 감독님의 대담이 실려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단 앨리슨 백델은 펀홈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죠. 그 코믹스 노블인가요? 그래픽 코믹스인가요? 노블. 그래픽 노블. 응. 참 똑똑하다. 참. 방금 전에 본 걸 기억을 못하고. 예, 그래서 전 펀홈을 봤죠. 근데 봤다고 하기 조금 어려워요. 원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 온전한 이해가 되었는가? 네,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번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왜 백델 테스트라고 하면 앨리슨 백델이랑은 연결을 못 시키고 약간 원래 테스트라든지 막 이런 좀 법칙 같은 거에 이름이 붙어있으면 고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고인인 줄 알았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잖아. 피타고라스는 고인이죠? 그리스 시대 사람이야. 이제 약간 다 확인을 해봐야 돼. 왜냐면 신뢰를 범할 수 있다고요. 맞아. 예의를 못 갖출 수 있으니까. 그쵸.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켰을 때의 어떤 소름 돋음이 있잖아요. 그 백델이야? 막 이러면서. 예, 그 백델입니다. 앨리슨 백델이 바로 그 백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읽기에도 되게 좋은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첫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히 은희입니다. 저희가 사실 대본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키워드로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왜냐면 우리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데 키워드를 꼽아서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선은 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워드를 원래는 사실 꼽고 꼽지 않고 가지고도 저희가 어제 막 상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A부터 Z까지 말하고 싶은데 저희가 A부터 Z까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 제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러한 구성 형식을 유지하는 것에 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지를 해보자 해서 이제 첫 키워드는 은희가 됐어요. 은희는 주인공 15살 소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포스터에는 가장 보편적인 은희로부터라는 문구가 써 있죠. 처음에 그래서 이나님이랑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보편적, 가장 보통의 이런 게 되게 그냥 별 의미 없는 수식 같은 걸로 남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또 뭐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야. 그냥 약간 홍보성 문구인가 했는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보편이라고 하면은 정말 남발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그게 되게 뭐 평균치 그리고 사실은 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평범해 보이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다 쓰고 있으니까 사실 좀 제목 카피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저희는 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보는 거지. 잘 의심하니까 저것도 좀 그런 뻔한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정말로 아니죠. 그렇죠. 정말로 보편일 때의 충격 같은 것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 영화 속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정말로 지금도 존재할 것 같은 어떤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그 영화를 보는 저희 같은 모든 여성들의 마음속에 나랑 되게 비슷해. 내 이야기야 라고 가닿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엄청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고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요새는 이를테면 공감의 코드를 불러오는 것만으로 저는 오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뒷부분에서 아마 뭐 응답하라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새 그런 거 기억하실 텐데 SNS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워크맨, 마이마이라고도 하죠. 그 테이프를 재생시키는 그 기계 같은 걸 보고 요거 기억나는 사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기억나 이러면은 이것이 기억이 나니까 우리는 몇 년도생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갖고 오는 것. 이를테면 저는 그걸 코드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 코드 같은 걸 갖고 오면 그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복고적 장치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의 생각이 날 만한 것들이 많이 불러져 오죠. 베네톤 가방 같은 것. 그냥 소품이라면. 그리고 삐삐. 삐삐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이때 니네도 이걸 썼었지? 이러한 공감의 코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의 방식이라고 할 때 그 시대에 그냥 그 시대를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15살의 나이로 살았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코드가 아니라 인간 은희인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대중문화의 콘텐츠들에서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던 존재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은희라는 여자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날라리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특별한 취미나 특기나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도 튀지 않는 그냥 그래서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인물이라서 방금 이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소녀 성장담 이런 게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있는 와중에서도 그렇게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종류의 여자아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고 할 때 그리고 사실은 이야기에서 캐릭터의 작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 절대로 주인공이 안 됐을 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농담처럼 내 삶의 주인공은 모두 나지 이런 말은 하지만 은희는 과연 자기 삶에서조차도 주인공인가? 저는 그거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에만큼은 과연 은희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애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애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러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한다. 맞아요. 전 이 작품의 제일 놀라운 점은 정말로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사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앨리슨 백델도 그 얘기를 했고 뭐 평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감독님이 그런 평가를 좀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담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보통 성장담이라고 국한시키면 저는 얘기가 너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서사시라는 표현 말고는 과연 무엇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대서사시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계급을 보고 이 영화를 통해서 개인, 가정을 보고 시대를 보고 나이에 따른 차이들, 차별들도 보고 맞아요. 폭력도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거라 기대하지를 않았어요. 영화관에 들어가면서 제목이 벌새고 15살짜리 소녀가 나오는 작품을 보러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볼 거라고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빠르지 않은 속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영화의 템포는 빠르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빨리 얘기하게 될지 몰랐어요. 전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들일 수 있는데 사실상 봤을 때 그냥 영화적 문법에서 봤을 때 특별한 사건이 뒤쪽에 성수대교 사건을 빼면은 그렇게 막 일어난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작품을 설명할 때 일상적이고 뭐 어떤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오해가 있는 표현인 게 여기서 묘사되는 일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계산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취사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그걸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게 한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정말 놀라운 점은 은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거대한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시대와 아까 또 빼먹은 말 역사가 또 이 영화 속에 있는데 현대사.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낸다고 할 때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방식의 주인공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한 개인이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종종 까먹는다는 맞아요. 거죠. 그것이 특별한 존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혹은 그러한 사건이 이야기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거듭 확인을 하는 거죠. 2시간 20분 동안. 맞아요. 음. 그 가족들을 묘사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대랑 폭력이 이 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94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 가족의 구성이나 그 가족들이 행동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그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되게 권위적인 그런 사람이면서 또 뭐라고 해야 될까? 가정에 소홀한 건 아닌데 굉장히 충실하진 않은 인물이기도 하고, 엄마는 굉장히 무기력해진 상태고, 그리고 오빠는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폭력이 되게 내재돼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언니 역시 은희처럼 어떤 면에서는 마음 붙일 곳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그것이 내 가족이 다 모였을 때 굉장히 잘 드러나잖아요. 식탁신 같은 것들에서. 네, 5명이죠, 가족은. 근데 5명이 모였을 때 식탁신에서 느끼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빠 같은 경우는 권위적이고 어느 정도는 폭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도는 정확하게 외도라고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충바람이 난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장면들에서 사실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정말로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표현될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은희조차도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지만 집이 없는 채로.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또 이게 또 현대인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꾸 거시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이야기에서 큰 이야기를 계속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이 이야기를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은희를 보면서 자신의 10대 시절 혹은 중학생 시절과 가장 닿아 있다고 느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을까요? 이걸 이제 대본에 써놨는데, 사실은 이 은희라는 여자아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희는 정말로 보편의 은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하나도 안 비슷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외향적으로라던가 처해진 상황이라던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산 곳이라던가, 산 곳은 구체적으로 대치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비슷하지 않더라도 여성,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간 여성이죠. 15살을 살았던 여성은 알 수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안에서 보편과 공감이 끌어진다는 거죠. 은희도 베네통 가방을 맸고 나도 그때 노란색 베네통 가방을 맸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왜 영화 속에서 은희가 나 어떡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거실에서 춤인지 발버둥인지 굉장히 분간하기 어려운 몸동작 같은 것을 하는 장면이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은희와 그때 내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15살짜리 여자아이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걸 본인만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그 장면이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는 앨리슨 백델은 분노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은희의 병원과 관련된 씬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은희랑 똑같은 나이일 때 코 비염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의지처럼 1박을 한 건 아닌데 그 수술이 작은 수술은 아니었어서 엄청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입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린 거죠. 입원을 원래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돌아와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뭐 저도 은희가 그랬듯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없는 좀 인정받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해야 되는 거여서. 근데 그 수술을 저 15살 때인데 저 혼자 준비해서 저 혼자 가서 수술을 받고 혼자 기다리다가 혼자 돌아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저는 한 번도 외롭다거나 쓸쓸하다고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대신 저는 은희에게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저는 은희가 거기 혼자 갔다 오는 그 경험을, 그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귀 밑에 혹이 생겨서 그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입원을 해야 해서 수술까지 했는데 가족이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빴기 때문인 거죠. 떡집을 했고
바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간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아무도 안 가나?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도 안 가지 않죠. 근데 그거에 저는 은희가 되게 익숙하다고 맞아요.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감정이 그거예요. 저는 그게 쓸쓸하거나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고 그게 내가 가진 유난의 기억 중에서 되게 익숙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것을 너가 이걸 경험하도록 해 혼자서 이걸 해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것을 아주 익숙하게 스스로 하는 것으로 터득된 소녀들이 있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조직 검사 받아봐야 된다고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모시고 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화하면 안 돼요? 지금 전화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전화 통화로 해결해서 조직 검사를 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 좀 재밌는 건데 저는 이 장면은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 장면 너 궁금했을 거라고 한 장면은 있어요. 그 은희랑 친구 지숙이랑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은희가 자꾸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숙이가 한참 듣고 있다가 너 배유리 얘기 그만해. 배유리라는 것은 엑스동생입니다. 배유리 얘기 그만해. 이런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얘가 놀라는 거죠. 은희가 막 이거 어떡하지? 이랬더니 너는 어쩔 때 넌 네 생각만 하더라?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본 거야. 어릴 때. 지금 날까지도 듣고 있질 않나요? 예리한데. 근데 전 그 장면에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친구가 가다가 뭐해 빨리 와 하고 손 끌고 다시 둘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어떤 은희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도 아니고 상처를 주고자 한 말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라는 그냥 거? 정말로 넌 네 생각만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생각만 해서 싫어 이런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러한 감정들을 엄청 미묘한 방식의 캐치를 굉장히 잘 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숙과의 관계로 영화를 봐도 되게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트램펄린 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선 찍는 방식도 아름답고 저는 그러한 그게 뛰고 있고 그 위로 목소리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는 도중에 이거 난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래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이런 특이한 운동들이나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소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든 아이들이죠.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이 유난히 많을 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순간들을 아름답게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그 둘만의 되게 온전한 시간이라고 느껴졌어요. 슬로우 모션도 걸어주시고. 그럼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억지로 정서적으로 아름답기 위해 찍은 장면이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 박지우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가 또 어려운데 연기가 굉장히 능숙한 배우라고 하기는 당연히 어렵지만은 저는 굉장히 은희 역할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능숙하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에 은희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은희는 어떤 면에서는 삶에 굉장히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체로 저희 모두 다 사실 누가 능숙하겠어요? 뭐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매번 사실 삶에서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노련하거나 좀 잘 대처할 수가 저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람이 있겠죠. 세상엔. 내가 능숙하지 않다는 것에.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유난하게 익숙해지지 않고 능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은희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을 자주 잘 연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좋았던 거는 이 은희라는 인물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해해보려고 막 노력하진 않는데 이게 뭘까라는 느낌을 담아서 되게 물끄러미 무언가를 바라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구나. 이 캐릭터를 자신의 방식으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고 감독님도 이전에 은희의 감정은 어땠을까를 꼭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씬이 시간 순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씬을 촬영하게 될 때 그 전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보고 그때의 감정을 가져가게 하는 일에 되게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희
많이 아니라 사실 이 영화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영화를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은 캐스팅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근데 그 연기가 사실은 약간 경영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종종 오해되거나 혹은 선호되죠. 저는 그게 더 좋고 더 나쁘고 이건 잘 모르겠고 사실 그걸 구분하는 건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열연이라고 평가되기 좋은 연기들이 보통 각광을 받잖아요. 그런 연기들이 좀 경연처럼 좋은 연기다. 표현해내는 것, 그러니까 그 좀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맞아요. 연기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더 칭찬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연기가 아주 좋은 시나리오와 아주 좋은 디렉팅을 만났을 때 어떤 합을 이루는가를 보기도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1994년입니다. 이 영화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 중요하죠. 그 영화 안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김일성이 사망한 해고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 영화는 일단 뭐 94년에서 끝이 나지만은 그 다음 해인 95년에 삼풍백화점 참사가 일어났던 그 시기를 그리고 있죠. 그렇죠. 조금 길게 보면 97년 IMF까지로 그쵸. 이어지는 그 도중의 직전.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전조 같은 것이 영화에 좀 맞아요. 흐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만 인식을 하고 보면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어떤 아주 큰 사건, 아주 큰 비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하게 되잖아요, 관객들이. 그리고 사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극의 전조 같은 것을 안고 보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대치동이라는 그 공간적 배경도 엄청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약간 88 올림픽 이후에 우린 이제 선진국, 올림픽 개최국 막 이런 분위기로 약간 다 국가적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는 더 막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약간 자신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다르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이랑 그 대치동이라는 계급이 엄청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 만나면서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아주 좀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배경이 대치동이야?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지.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대치동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바 강남의 키즈의 이야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해?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 영화는 일단은 그러한 우리가 소위 강남 키즈라고 말한다거나 대치동의 어떤 그 학군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안에서의 계급이 또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를 아주 처음부터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서민이니까 우리 지금 만약 영화 관객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의 대부분이 대치동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은 대치동에서 산 사람의 이야기는 보편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없나요? 근데 결국 이러한 질문들에 되게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좀 평가 같은 거에서 좀 논란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치동이라는 곳을 지금 효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했기 때문에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적나라함이 있죠. 지금의 어떤 적나라함 같은 것이 저는 그러니까 94년에 한국 사회 전반의 것이었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게 드러나냐면 대치동에서 아마도 은희보다는 훨씬 잘 살았을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처음 잠을 자는 은희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쟤는 나중에 우리 파출부 같은 거 하나 되겠지.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는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급이 나누어지고 아이들이죠. 당시 15살인 거예요. 15살인 아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러한 감성들, 그러한 접근 방식들이 아이들 안에까지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환경을 그리려면 물론 감독님이 살고 계셔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치동은 굉장히 정확한 배경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대사에 되게 놀랐는데, 왜냐면 그 나이대에 청소년이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집 파출부가 될 거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전 사실 되게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이들,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끼리 아파트 같은 맞아요. 걸로 뭐 계급을 나눈다거나 친구로 서로 만나야 될 친구들 뭐 만나야 될 친구들을 나눈다거나 따돌림을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저희는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라고, 더 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의 개별성들이 또 구분이 되고 브랜드 아파트가 그쵸. 생기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거의 아주 많은 사람에게 퍼진 유형의 천박함은 맞아요. 이때의 대치동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대치동 정도로 사람들이 계급에 되게 예민한 곳에 정도에서 공유되는 정서였다면, 사실 지금은 그게 정말 국가 전반으로 퍼진 거? 그러니까 이 94년에 대치동을 그렸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맞아요.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대치동 이 배경인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살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많은 부분이 감독님의 자전적인 부분을 따온 게 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대를 그리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우르기 굉장히 정확한 배경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 때는 그것이 전조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전조라는 것을 되게 정확하게 서사화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공감이 갔던 게, 감독님이 이 작품 안에 부모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부모들이 아까 이나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잖아요. 왜냐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너무 지치고. 근데 자기 같아도 그렇게 일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 셋을 키웠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 정말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정말로 전반에 있는 맞아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뭐 이것도 감독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용서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는 말씀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성숙한 태도로 만들어진 맞아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물론 저희는 모두 화가 납니다. 아버지에게도 화가 나고 오빠에게도 화가 나죠. 맞아요. 그런데 그들을 뭐 용서를 한다거나 사랑까지는 감독님 개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희는 그들을 악인으로 바라보진 않을 수 있죠. 이 영화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 영화니까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시대의 분위기나 공기 같은 것이 개개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새를 보면서 정말 개인의 삶이랑 그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를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구나.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전조와 비슷한 또 하나의 설정 중에 하나는 그 날라리로 설정된 언니 수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강북의 학교를 그러니까요. 다닌다는 거죠. 강남과 강북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던 시기, 그리고 강북과 강남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달라진 시기를 미리 산 거죠. 대치동은 사실 미리 산 거고, 그 미리 산 대치동을 경험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994년을 통해서. 맞아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이 시대의 노래를 틀자, 뭐 이 시대의 어떤 우리가 봤었던 어떤 뭐 미술적인 면으로 구현을 하자, 어떤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1994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얼마나 더웠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년이 엄청 더웠잖아요. 저희 윤관 감독님도 작년에 더위가 100이라는 올해는 3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녹음실은 7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더위를 100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게 94년 더위가 어땠냐는 거였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측정이 된 이래로 가장 더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작년보다 더 더웠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기억하세요? 94년이요. 더위?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런 덥다 춥다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죠. 에어컨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쵸. 근데 저는 94년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명확한 거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두 사건인데요. 하나는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또 거론하겠지만 성수대교고 또 하나는 김일성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사망한 순간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순간은 몰라. 언제 죽었는지 내가 모르니까. 네. 근데 그것이 보도됐을 때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놀고 있었는데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막 급하게 아빠가 뛰어들어와서 TV를 켜라고 했어요. TV를 켰더니 죽었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의 기억은 조금도 덥지 않은 거예요. 원래 되게 더웠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더웠을까? 난 94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웠다는 말을 그때를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웠다는 말을 너무 하셔서 그 이후로는 저한테 기억되는 게 94년에 엄청난 더위가 있었어.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94년을 묘사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 시기가 딱 그때잖아요.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영화가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드 속에서 계속 한여름이 올 거야. 그러면 얼마나 더울까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또 공교롭게도 한여름은 안 보여줘요. 가장 더운 맞아요. 순간은 안 보여주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 한여름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 영화가 뛰어넘은 아주 뜨거운 여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온도까지도 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어떻게 한 영화가 온도를 담지? 명작이라서.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죠. 네. 네,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 이야기가 지금 되게 의미를 갖는 거는 94년에 그래 그땐 그랬지 전조가 있었고 그런 사건이 터졌고 모두가 소진되어 갔지가 아니라 사실은 2019년인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94년의 폭력적이고 야망적이었던 시기를 애도하는 이야기로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러기엔 너무 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폭력성과 야만성이 어떻게 개개인의 삶에 구체화됐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계급은 엄청 중요한 이슈고 한국 사회에서 더 중요한 이슈가 됐죠. 최근 한 몇 달 사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계급들이 어떻게 정말로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가를 저희가 지금 요새 뉴스 기사로 다 목도를 맞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계급을 타파해보자라는 사람들이 또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은 그 속속들이 들어간 계급들의 차이들 속에서 인간들이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조명을 하고 얘기해보고 그것을 또 콘텐츠로 만들고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시 바라보게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절만을 애도하고 그 시절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 시절에 특히 소녀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않지? 그 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에게 미안해하긴 할까?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영화를 좀 관통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폭력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상황들 야만성에 대해서 특히 어린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슬퍼하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줬어 하는 데서 지나가지 않고 이 영화가 대서사시로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랑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의 이야기로 바라봐줘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영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영지. 떠올리면 눈물이 나는 이름. 그 이름. 보고 있지 않아도 그리운 인물. 지금 그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계급 얘기하다가 계급을 타파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운동권 중에서도 NL이었다고 전 보고 있는데요. NL은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줄임말로 뭐 운동권 중에서 어떤 한쪽인데 민족해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족해방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어보네요. 네, 그렇지 않을까 전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NL인지 PD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어떻게 확인해 보냐고요. 내 마음에서 내가 영지를 봤더니 NL일 것 같다. 혹은 뭐 그렇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래서 저는 좀 운동권을 그리는 방식도 지금까지는 후일담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아예 그러니까
좌충우돌식으로 그리는 코미디도 있었죠, 사실은. 뭐 그러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비장함 같은 것이 서린 존재들로만 그려왔고 소비했고 혹은 그런 다음 변절한 인물들 이런 식으로만 소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뭐 물론 원래 운동권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좀 심취했네 지금. 이쪽 이야기를 내가 좀 좋아해. 그래서 그렇긴 해서 좀 그것도 또 이 영화가 엄청 잘 해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그렇고 영지는 은희를 처음으로 이제 인간, 고유한 인간, 속마음을 생각하고 나의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인간으로 바라봐준 인물이죠. 그 한문 교실에서 지숙이랑 지숙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소개 안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하고 나서 어떤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이들한테. 사실 선생님이 그런 걸 잘 물어보지 않잖아요. 저 선생님들은 서울대 가자! 이러라는 인물이죠. 우리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전 또 그거 박자 맞출 때 난 그 선생님도 운동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좋아. 왜냐면 그 박자 아시죠? 또 예리했다. 그 예리하지. 그건 또 잘 캐치하지. 전 그거 거의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팔뚝질이랑 박자가 맞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심한 운동권이었을 수도 있어. 충분히.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교육에서 어떻게 운동권에서의 그러니까 뛰어난 학벌을 가졌던 그리고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사교육의 선생님이 되어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영화야.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문교실로 와서 좋아하는 거를 물어보죠. 그래서 은희는 그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대답을 하죠. 우리 지숙이는 켈빈 클라인인가?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좋아하는 거 물어봤으면 뭐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전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면 굉장히 아이돌 좋아하던 때라서 저보다 조금 어리니까 더 그랬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는 아이돌 그룹명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이돌 얘기했을 텐데 저는 정확하죠. 듀스 얘기했을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왜 그렇게까지 가수 좋아했지? 좋아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맘 붙일 데가 없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지숙이가 전 켈빈 클라인 좋아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잖아요. 영지가 사실은. 저 중학교 2학년인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브랜드를 얘기한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지만 그것을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흠칫 놀라고 넘어가는 정도.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효진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다른 어떤 브랜드도 아니고 켈빈 클라인이고 켈빈 클라인은 지금도 비싸니까. 그렇죠. 켈빈 클라인이고 그것을 중학교 2학년이 말했다는 거는 정말로 또 대치동의 상황과 그쵸. 대치동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쇠를 빨리 입었는가를 맞아요. 보여주는 거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시험을 잘 칠 때마다 아빠가 부모님이 사주셔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죠. 또 놓친 부분이 있었고 놀랍다는 생각만 드네요. 역시 또 영원히 얘기해야 돼. 정말로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사실 영지 선생님이 은희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은희가 오빠한테 맞는다는 거를 꽤 일찍부터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섣부르게 코멘트 같은 것을 하지 않잖아요. 뭐 너 그렇게 맞으면 안 돼. 혹은 뭐 어디 신고해.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은희가 혹되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 병원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맞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서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영지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말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개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왜 철거촌 쪽 지나갈 때도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쓰고 저렇게 계속 항의를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은희가 불쌍해요 라고 하니까 영지가 함부로 동정할 수 없어. 알 수 없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죠. 영지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집들이 철거되고 그 철거 현장에 들어선 건물은 타워팰리스죠. 네. 얼마나 대단한 상징인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세벽 씨 연기가 정말로 좋았어요. 지금까지 김세벽 씨가 정말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준 배우고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고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로 너무 좋아서 정말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 올해 개봉한 작품 중에는 한거에 출연을 했었죠. 저는 김세벽 씨의 가장 배우로서의 장점이자 김세벽 씨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이라면 결기? 그러니까 결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습만이 아니라 태도에도 있는 어떤 결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영지 선생님과 만났을 때 이 영지라는 사람을 조금 저는 신비롭게도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표현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정말로 조금 더 운동권 인간처럼도 그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이제 김세벽이라는 배우를 만났을 때 그 결연함, 근데 그 결연함이라는 것이 신념을 향한 결연함이라기보다는 배우 개인이 어떤 옳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영지 선생님이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의 어떤 태도 같은 것이 보였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놀랐어요. 맞아요. 김세벽 씨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갑자기 사랑 고백. 전 그 전에 김세벽 씨가 출연한 영화들을 잘 못 챙겨봤어서 김세벽 씨의 연기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나님이 그 되게 결연하고 결기가 있는 이미지다라고 했을 때 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지 선생님이 저는 붕 뜨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의 특성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좀 미묘한 특징이 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사실 굉장히 부자죠. 맞아요. 굉장히 잘 살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했겠죠. 옳다고 생각한 곳에 힘을 썼겠죠. 그것이 아마도 당시에 운동으로 표현이 됐던 어떤 민주화와 그 이후의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 같은 것들 그리고 자본과 싸우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기에 또 어려운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잘 살았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엄청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막 온갖 영희 선생님의 상황이 나올 때마다 저는 온갖 그 뒷배경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개인의 서사가 막 휘몰아쳤는데 그 휘몰아침을 굉장히 고요하게 내려놓고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은희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연기로 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사실 대사도 그래서 다른 배우들 그러니까 다른 역할의 배우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문어체적인 말을 그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무척 좋은 대사기는 하지만 우울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손가락을 한 개씩 움직여 본다는 말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되게 문학적인 대사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인물이라면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이라고 느껴지는 말인데 그거를 김세벽 씨가 영지라는 캐릭터를 자기 자신의 현실 그리고 그 1994년 벌새의 현실로 데려오면서 그런 말을 평소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죠.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 예술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게 됐네? 이럴 수가? 하는 것들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이 영화에는 그런 맞아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연기로서의 순간도 있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와 겹쳐지는지 그리고 영화이기 때문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영화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영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으로 움직이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만 볼 수 있는
영화 예술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저는 정말로 거의 모든 것?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펙타클 같은 건 없잖아라고 할 때 저희 마음속에 스펙타클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저는 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지 선생님이 은희한테 스케치북을 보내면서 편지에 쓴 이야기가 처음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저 편지에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가 쓰여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시점에서 보여주지 않지? 라고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보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시퀀스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읽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기 때문에 이제 울지 말고 읽어봐. 울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왜 갑자기 울려고 해? 여기 영상을 못 쓰잖아, 그러면. 아니야, 울진 않아. 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만을 할 때, 아까도 약간 다만할 때 울컥했는데 정말로 모르겠죠. 저희는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그리고 계속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알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늘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모른다. 왜지? 왜 살아있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모르죠.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아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맞아요. 위에서 효진님이 대본에 쓰셨는데 이걸 보고 저는 아까 울컥했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호의와 사랑으로 삶을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 최근에 상담에서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어떤 분이 쓰신 것도 봤는데 SNS에 삶은 불행한 게 기본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라는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유효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질문들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가끔 얘기하잖아요. 인생 정말 아니다. 정말 인생 좀 아닌 것 같다. 인생 불행하거나 혹은 남당한 인생. 괴롭다. 너무 괴롭다. 고통이다. 그리고 나쁜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종종 운이 좋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 파고가 더 커진다는 것도 저희는 느끼죠. 이 영화가 1994년에 성수대교를 그린 것도 아마도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사람들이 겪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죠.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성수대교라는 특정 사건을 두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유럽에서도 그러고 맞아요. 미국에서도 그러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실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다고 할 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영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영지 선생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영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갑자기 또 울 것 같은데? 전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안 울었는데 굉장히 눈물을 계속 참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나쁜 일들, 그렇게 큰 비극,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무너져, 백화점이 붕괴돼, 그리고 그런 배가 가라앉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비극들을 겪으면서도 되게 작은 호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희가 입원했을 때 애기야 너 뭐 매실장아찌 좀 먹어봐 라든지 따뜻한 우롱차를 준다든지 이런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되게 작은 호의가 담긴 행동 같은 것들이 그런 비극을 겪는 사람들을 살아내게 만든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살아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영화적으로 정말 태도면에서 훌륭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전 영화를 보고 나와서 친구랑 한 얘기는 영화가 되게 품위가 있다. 맞아요. 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폭력 자체는 은희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폭력적이니까. 맞아요. 뭐 아빠, 오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그 어떤 제도 그리고 한국 사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막 억지로 축소시키거나 미화하지 않는 것도 맞는데 대신 감독님이 어떤 순간에 이 작품을 어떤 순간에도 은희를 막장 같은 데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생각했는데 저희가 한국 여자라서 불안한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집을 보고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저희는 한국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당연히 윤강 감독님이 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하나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노숙자가 거기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한국 여성이기 때문에 불안해버리는 그쵸. 거죠. 근데 이 영화 속에도 그런 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남자친구죠. 남자친구 지환이랑 뭐 이렇게 노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오빠의 침대에서 놀게 되는데 그때 저 오빠는 아빠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라거나 맞아요. 뭐 그러한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언니 수희의 남자친구가 그 은희랑 언니의 방에 숨어들죠. 근데 또 이것도 흥미롭죠. 아들만 방을 따로 씁니다. 아, 그렇죠. 물론 성별도 그렇지만 뭐 여하튼 그래서 은희와 수희의 방에 숨어드는데 그때도 계속 안 불안하셨어요?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죠. 저희는 그런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한국에서 또 남성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상황들에서 나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희가 위험해지는 선택. 그리고 은희를 좀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고는 일상의 비극 같은 것으로 몰아넣는 선택.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극적이거나 혹은 더 날 것이라고 할까요? 더 생의 무엇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감독님은 그 태도를 유지하고 맞아요. 그러한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영화가 정말로 품위가 있다고 느꼈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은희는 폭력을 경험하지만 은희의 존엄성은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희가 폭력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저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장면에 은희랑 수희랑 그 수희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 밤에 차를 달려서 성수대교가 끊어진 것을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즈음에. 근데 그건 사실 어떤 상처 같은 거, 비극 같은 거를 되게 똑바로 본다는 거 자체에 엄청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꼭 봐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시하는 시선이 되게 돋보이는 영화였고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라는 대사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 흥미롭다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버릇이기도 한데 저는 정말로 인간이 흥미로워요. 정말 흥미롭고 신기하고 왜 그런 선택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인간은 왜 저렇게 부조리하지? 그리고 인간은 왜 저렇게 앞뒤가 안 맞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순간에는 또 저렇게까지 복잡하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흥미롭게 만드는데 대신 저는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한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혹은 이것이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한 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이것이 사랑 혹은 전 벌새가 아주 큰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비슷한 것을 쓰거나 만들 수 있나? 이를테면 왜냐면 나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고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인간은 언제나 복잡하고 흥미롭고 사실은 정말로 저는 좀 싫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때 전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럼에도 이게 여기서 다만이죠. 다만 그런데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저는 이것이 영화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에 대한 태도고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예술가들이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새를 만든 거죠. 그래서 벌새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속 곱씹고 있고 그래서 보통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현실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막 거리두기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예술을 만드는 예술가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방금 이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하고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명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심장이 뛰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정말로 예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잘 알았어요. 모든 예술과 모든 콘텐츠와 모든 이야기를 사랑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정말 명작이 되려면 이 이야기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무려 20분을 빨리 녹음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영원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두고 조금 진전을 해봅시다. 네네. 그러면 오늘의 자매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매들은 2012년에 김보라 감독이 발표한 단편 영화 리코더 시험입니다. 이 작품은 감독님의 비보 계정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감독님 정말 관대하시다. 그쵸. 아직까지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 네. 그래서 이야기는 그 1988년이 시대적인 배경이고 작품을 보면 중간에 서울올림픽 개최하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거의 배경이 똑같은데 부모님이 떡집을 하시고 심지어 아빠 역할은 벌새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맡은 정인기 님이 맡으셨고 그 대치동이라는 공간도 그대로 이제 살아있고 주인공의 이름도 은입니다. 그래서 벌새의 약간 프리퀄처럼 보이는 이야기인데 그냥 사실 스토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 은이라는 아이가 리코더 시험을 앞두고 새 리코더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리고 리코더 시험을 잘 치고 싶은데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가족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벌새 같은 이야기들이 이미 벌새 같은 이야기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을 미리 보고 보면 더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벌새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당연히 더 좋은 이야기일 테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 저희가 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새 코너는 정말로 제목이 새 코너가 됐습니다. 그냥 새 코너를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새 코너 좋은데? 새 코너가 좋다. 그래서 그냥 새 코너로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감독님까지 3명 하기도 했고 그 전주에 처음 시작할 때는 2명이서 저희 모두 다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저희가 너무 많은 작품을 드리고 있다. 그렇죠. 약간 숙제처럼. 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세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한 사람씩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올해의 미숙이라는 정원 작가의 만화책입니다. 주인공은 장미숙이라는 중학생이에요. 사실 중학생도 아니고 지금의 오늘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과거로 가서 초등학생 시절,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 영화와 벌새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기도 하고 왜냐면 현재 30대니까요. 이 미숙이라는 친구는 가정 안에서 폭력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좀 미숙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좀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한 친구가 이 가족 안에서의 폭력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통들 그 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얘기를 친구가 베를린에서 벌새를 본 친구가 있어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벌새를 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벌새를 보고 올해의 미숙을 봤는데 이 두 작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작품을 본 것이 올해 2019년 초에 자신을 견디게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저는 콘텐츠를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열심히 본 친구들 그리고 뭐 관련된 산업에 있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모두 저와 같은 환경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처럼 모두 이렇게 많이 콘텐츠를 보지도 않아요. 근데 뭐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싶다. 시스터우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친구 그리고 제 친구들 같은 존재였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순간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저희는 많잖아요. 오늘 또 이미 얼마나 깁니까? 그쵸.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해줘, 같이 들어줘,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그 올해의 미숙 같은 경우는 황정은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잖아요. 사실 이 추천사 때문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추천사를 미리 봤었는데 미리 봤을 때는 몰랐던 게 또 본 다음에 다시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미숙에 대해서 황정은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냄새와 흉터와 눈치와 질병과 자책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가난을 겪고도 좋은 것이 되고자 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저는 이게 저희 최근에 많은 작품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성들의 태도, 맞아요. 어떤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도 좋은 것,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어른으로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드디어 다음 주가 빅리틀 라이즈 시즌2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즌1은 이미 방영을 하고 나서 왓챠에 이제 공개된 후에 저희가 한번 방송을 나눴었고 이번엔 시즌2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예고하고 있으니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나온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인사를 급하게 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